자, 오늘 상담에 또 도와주실 분을 전문가분을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심리사 웃다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웃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약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제 소개를 네, 하자면은 소개를. 저는 이때 유튜버가 직업은 아니고 네. 부업이죠. 그리고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는 또 학생이기도 하고 상담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박사과정 중에 있고 지금은 이제 상담 프리랜서 또 강사로 심리학 강사를 또 하고 있고 강연을 많이 다녀요. 네. 그리고 뭐 심리 검사하고 뭐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도 하고 엄마고. 어머 진짜 완전 학생 같으신데. 그건 아니죠. 진짜로. 고은 언니 같은 인상. 신고은 선배님. 개그우먼 중에 그래요? 되게 이렇게 뭐라 순한 그 언니 한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이 비슷해서 좀 편했어요. 만나자마자. 네. 두 분도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주름이 왜 없으신 거죠? 주름이요? 시술을 해서. 살이 계속 찌다 보면 어디서 하는 거죠? 팽창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 매선 이런 거 맞으면 돼요. 진짜 주름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저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가장 빡센 건 엄마다. 맞아. 다른 건 다 쉽다. 이름을 웃다라고 또 지으셨어요. 원래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공부하는 거를 남을 가르칠 때 제 거가 되니까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원래 이렇게 남 웃기고 이런 거 좋아하고 원래 좀 재밌다고도 얘기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말요? 자제하고요. 왜 자세하세요? 직업상 상담사.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직업이 프로파일러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대형명령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되게 귀여우신 스타일이시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좀 찰떡이신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우시고 원래는 이제 웃기면서 따뜻한 상담사다 해서 웃다였는데 이제는 이제 자꾸 웃기니까 마음 아픈 사람들이 죽으려다 들어와서 왜 웃냐 자꾸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에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웃기냐. 그 어떤 분들은 이게 참 가벼운 문제였네 하고 좋아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처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닉네임의 그 뜻을 바꿨죠. 웃기고 따뜻하냐 아니라 웃음을 줄 수 있는 말장 그래. 바로 바꿨네요. 마음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자본주의가 약간 좀 귀가 얇으신가 봐요. 많이 알죠. 많은 구독자와 댓글 하나 많은 이렇게 광고를 팔아내려면은, 위해서 의미를 웃음을 좀 주는 바꾸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웃기는 것도 덜 하고 농담도 좀 덜 하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놀라신 것 같으니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정말 오래전부터 저를 괴롭혀 왔는데요. 먼저 제 MBTI는 ESFJ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고요.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며 사람들이랑 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스스로 모임을 주최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 제 인간관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대치를 정해두고 그것에 못 미칠 경우에 스스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요. 카톡 리스트에서 없애버리거나 혼자 끙끙 앓습니다. 상대에게 사고난 게 있으면 표현하고 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성격이라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요. 혼자 거리두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손절해버리는 인간관계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첫 집들이를 하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그중 정말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빈손으로 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 그 친구가 같은 그룹의 다른 친구 집에 초대받아 왔을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요. 더욱더 혼자서 서운한 마음을 키워나가다가 점점 거리를 두게 돼서 지금은 거의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카톡을 할 때도 답장이 바로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지나치게 생각하고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연락이 오거나 하면 역시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네. 아니면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늦게 보내는 거구나 하며 혼자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제 입장에서 재해석합니다. 또 한 번은 친구 생일날 그 친구가 무엇을 받으면 좋아할까? 정말 여러 번 고민해서 선물을 했는데 제 생일인 그 친구가 말없이 지나가거나 축하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 서운한 마음을 말하지 못해서 혼자 실망하고 표현하지도 않고 손절합니다. 이런 걸 말하기엔 쪼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좋은 척, 쿨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데 내면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기대감으로 인간관계를 두다 보니 마음이 괴롭고 어떨 때는 제가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기대감에 못 미치는 친구관계도 관계지만 직장생활도 힘에 버겁습니다. 첫 직장생활에서는 저를 가르쳐주시던 선임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많이 혼내면서 일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업무량도 많았는데 칭찬도 못 듣고 인정도 못 받는 곳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매우 원만해서 타 부서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 직장생활 특징 중 하나는 직장 내 제 편인 동료를 꼭 한두 명 정도는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 고민이 생기면 항상 들어줄 수 있고 속 시원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현재 4명이고요. 연락은 제가 먼저 잘하는 편입니다. 저에게 친구란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한 친구는요. 중학교 때 교환일기를 쓸 만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친구는 제가 다가가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가까워지지는 않으려고 하는 회피 성향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저와 결이 다른 친구라고 느껴서 멀어지다가 성인이 돼서 제외했는데 정말 낯설고 같이 있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티키타카가 안 되고요. 계속 대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안 있었는데 에너지가 딸려서 그날 집에 와서 뻗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속으로 저는 넌 아웃이야 하면서 친구 이름에 줄을 그었고요. 그 후로 연락을 안 해서 자연스럽게 손절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연애랑 결혼, 주택, 청약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격이 이상한 건가? 왜 여기 나오는 사연들은 제가 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요? 공감되신다고요? 네. 인간 사는 사람 다 그런가 봐. 그럼 비슷비슷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막 나뉘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생각보다 다 내 몸에도 있고 나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런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 느낌? 일단은 저는 딱 그 보내주신 걸 보자마자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훌륭하시다라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네, 왜냐하면은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타인을 욕하죠. 그 쓰레기 어떻게 우리 집에 올 때 선물을 안 사와 이렇게 하고 말지. 이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을 재해석하더라고요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더라고요 하고는 표현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신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국주 씨도 이걸 보고 나 이렇지 않나? 이것도 되게 훌륭한 자기 성찰이잖아요. 네. 진짜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걸 캐치하지 못하거든요. 남탓만 하죠. 저는 완전 달라서 지금 해석이.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연예인들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사고치기 그렇죠. 전이었고 실수한 게 없는데 그냥 내가 뭘 했는데 날 싫어하는 거야. 난 저 사람한테 뭐라 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싫어하지에 대한 것 때문에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죠.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다가 또 멀어지고 더 많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반을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좀 편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이분이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을 쓰면서 조금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보다 더 머리숙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이 저는 너 문제 있어라고 출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본인이 이제 MBTI ESFJ 밝히고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로 밝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ESFJ라는 거는 되게 S하고 J 들어가면 되게 통제적이거든요. 자기 틀이 딱 있어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옳아, 이것은 틀렸어,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통제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F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을 볼 때 싫은 소리 잘 못할 것이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너무 좋아하는 되게 러블리한 사람인데 동시에 그만큼 좋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떤가요? 저는 이런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는 하나 너의 뭐죠? 한마디. 이 말도 나에게 그 웃음도
산울림의 회사. 의미, 아무튼 커다란 의미라는 거. 되게 너의 작은 것 하나가 나에게 커다란 의미가 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너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러블리하지만 피곤해.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게. 이게 이제 ESFJ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MBTI 사람 껴맞추는 거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16가지로 나눠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ESFJ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할 수 있으나 좀 통제적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사람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좀 과도하게 너의 의미 부여하는구나. 이거 좀 받아들이고 내가 꼭 그렇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인가 봐. 이렇게 좀 가져가는 어느 정도 수용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나에게 서운한 게 있었네 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제가 연락이 되지만 나한테 서운한 게 있네. 이렇게 가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말 한마디만 쓸게요. 대상관계에서는 대상관계라고요. 우리는 다 곧대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안경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각자 다 안경을 각기 다르게 끼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되게 어렸을 때 만들어져요. 특히 돌 전에 거의 다 완성, 7세 이전에 거의 다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7세 이전에 그 관계들이 평생의 내 안경을 만들어서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표상, 타인 표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그렇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게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하는 사람, 자기 표상. 쟤는 툭하면 나에게 서운해하는 사람, 타인 표상.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만의 안경이기 때문에 요거를 인지를 하면 조금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은 그게 이제 아직 인지가 들랑말랑하는 단계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가치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툭하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쟤는 나를 싫어할 거야. 타인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표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타인을 실망시키는 사람이라는 표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매번 이렇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서 좋다. 저는 좋다. 여기 좀 점 찍으신 거죠? 왜냐면 나는 이거 읽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한마디로 본수한 거 아니야 약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따님은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자본주의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좀 더 세게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저는 비슷하지 않으세요? 로이님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본주의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원래 되게 저는 이분이랑 MBTI가 저는 ESTJ거든요. 저는 딱딱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F잖아요. 나 ESTJ 완전 부러워하는데. 저는 ESTJ예요. 저는요. 나랑 다 다르거든. 딱딱 얘기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근데 심리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치유적이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 딱딱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치유가 안 돼요. 그렇죠. 반복하는 거야. 그 삶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선생님을 모신 거고. 그쵸. 저는 그냥 친한 언니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쪼잔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쁘지 않으려고, 나빠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 포장인 거고, 쪼잔한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선물을 했고 안 했고 뭐 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되거나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지목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기보다는 나는 이 사람이 계속 왜 쟤는 나한테 이거 안 해줬지? 그러니까 약간 계속 뭐가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분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난 좀 반대. 저도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라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다라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다 업앤다운이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아까 국주 씨 말처럼 눈치 보는 거.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타인이 주는 사랑, 그건 거의 산소예요. 산소.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게 이제 끊길 것 같으면
숨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집착적인 거죠.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직장 동료들 관계가 매우 원만하다고 하는 건 착각이고 본인은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 뭐 세상에 다 있지 뭐래 그냥 원만하게 지나는 거를 자기의 입장에서 매우 원만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 보이신 것처럼 당연히 선임이 가르쳐주고 혼내고 피드백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떤 선임에 따라서는 혼도 많이 내지만은 그게 오히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를 그럼 좀 선배님 그럼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지 그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건 이제 너한테 필요한 부분이 네가 부족한 부분 이 정도니까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남 날 싫어하나? 확인 안 하고 그냥 싫어해. 그러니까 딱 벽을 치고 그다음에 또 업무량도 많으니까 그만둬 안 해. 딴 데 가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 자기 스스로 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안 물어보고. 네, 안 물어보고. 근데 진리의 기준이 자기는 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그럼 혼자 살아야지.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 거 확인해 보기도 하고 내 인간관계 뭐 잘못된 거 그 자를 안 맞추고 자기 자만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것도 마찬가지죠. 너 왜 나한테 선물 안 했니? 그렇게 많이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야 너 왜 빈손이야? 네, 빈손이야라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앞에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손절해버린 인간 사이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뭔가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는 이 집들이 할 때 반드시 선물을 가져오는 게 좋은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고 그렇지 않은 문화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너무 좋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 그 친구 본인이 생각하는 친구가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뭘 해가는 게 삶인데 이분은 계속 그런 거잖아요. 너 내 기준이 안 맞아. 넌 아웃이야. 넌 아웃이야. 이렇게 하고 무서워. 빡빡빡 긁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셔도 돼. 근데 문제는 계속 뭐가 되면 내 살을 깎아낼 거예요. 깎아내다 보면 외로워져. 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지 않으면 되는데. 저는 이 사연 처음 왔을 때 제 MBTI는 뭡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분 타입은 규정하시는 타입 같아요. 맞아요. 네. 처음부터 네. 규정해요. 모든 걸 다 규정해요. 본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친구라는 이데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서 내 규정 밖에 나가면은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약간 공포감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쳐내서 그 공격적으로 쳐내는 그런 느낌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럴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친구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지켜보는 타입이에요.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뭘 하나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진짜요? 들어오는데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나 못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이렇게 한다라고는 안 해요. 쟤는 그런 애구나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타입이거든요. 나는 그런 애구나. 나는 술 먹고 깽판 치는 애구나. 그런 애구나. 규정 지었어? 네, 그런 애구나라고 그냥 규정 하고. 짓지 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딱하면은 뭐든지의 가치관이 너무 딱딱하면은 사실 이제 본인도 그 딱딱한 거에 몸을 부비드니까 좀 쓸리고 아프고 좀 그러신 상황이 아닌가. 그 표현 너무 좋네요. 네. 딱딱하다. 융통성이 없다. 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뭔가 답답할 것 같으면 상을 엎어라. 욕도 하고 왜 모든 사람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냐. 착해 보이길 바라는 그건 착한 사람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럼 네가 저기 예수님이 되거나 공자님이 되지. 너는 지금 인간. 근데 예수님도 수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근데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자기를 굉장히 어떤 성인처럼 그런 게 성인처럼 그러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고 성질이 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괜찮아야 되고 젠틀해야 되고 마음속까지 착해야 되고 이런 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그런 게 어디서 다 더럽고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고 다 죽이고 싶고 그렇지. 그건 안 나.
다 그건 안 죽이고 남아. 어떨 때는 때리고 어떨 싶다. 때는 다 어떨 때리고 때는. 다 찢어버리고 싶어.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상 엎어라 싫은 소리 해라 근데 뭐 병인 거는 뭐냐면 그걸 못하기 못하죠. 때문에 못하죠. 문제가 우리나라 거든요. 유교 사상이라서 그런가 봐. 이걸 왜 못하냐면은 혼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표현을 하면 그래서 자기 표현을 못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표현하면 나는 거절돼 이게 이제 도식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싫은 소리를 못하는데 나중에 너 아웃이야 하고 손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수동 공격적이다 이래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찍는 거죠 수동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격이 되는구나. 네, 그렇게 뒤에서 자기를 공격이 풀어요.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어디로든 뻗쳐 나가긴 나가네.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해야죠. 그 사람에게. 근데 이거를 막 공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좋게 그치. 물어볼 수 있죠. 나 그때 네가 집들이 선물 안 사왔을 때 약간 무서운데? 걔네 벌써? 집에는 사왔고 우리 집에 안 사왔잖아. 더 왜 무서운데? 그랬어? 더 무서운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오자마자 물어보고 야 뭐 왜 빈손이야? 난 오자마자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야 너 왜 휴지 안 사? 야 휴지 두루마리라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너 개념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약간 농담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성격인 맞아.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소리 못해서 이거에서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거울 보고 연습해야 돼요. 맞아 해야 돼. 실제로 시켜요. 이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솔직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얘기하다 보면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흥분한 이유까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난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그렇죠. 너무 내가 잘하는 이걸 쌓아두면 너한테 나중에 속상하거나 그렇죠.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진짜 미안해 내가 이거 진짜 못하거든. 근데 나 그때 조금 서운했어라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돼. 지금 말이 그렇죠. 친구인 건 거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기념일인데 선물을 안 줬어. 너무 서운해. 삐졌어. 끝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게 아직 택배가 안 와서 이틀 뒤에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럼 잃어버리면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잃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구니까 이분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사연을 보내서 끝낼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렇죠. 뭐 등등등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도 인생 살면서 손절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생각하는 손절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해. 근데 보니까 여기 또 이제 작가님이 손절해야 되는 친구 기준을 약간 좀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갖가지 핑계로 자꾸만 약속을 파토냄. 이거는 좀 나는 나도 해야 화가 날 것 되는 같은데. 응.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함. 국주야. 진짜 너 그거 지금 아니고 들어봐. 이런 애들도 별로야.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정작 내가 찾을 땐 잠수함. 맞아. 나를 깎아내리고 사사건건 비판하거나 지적질함. 뭐라든 부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팍팍 푸킴. 나 이거 완전 싫어하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임.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이야기함. 지금 이거 읽는 순간 머릿속에 얼굴이 딱 떠오름. 걔를 손절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난 이건 좀 다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일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만 피해자야.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항상 약속을 계속. 근데 그 변명이 항상 뭐 자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기 뭔가.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나를 이용하는 거가 있는 친구들은 싫긴 하지만 이게 전제는 내가 거기에 휘둘렸을 때. 내가 거기에 안 휘둘리면은 모래 그러고 하고 그냥 그렇게 친구로 갈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내가 거기서 휘둘리니까 힘들어지니까 그 친구를 손절하고 싶다. 정말 중요한 말씀. 근데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쓸데없이 목소리가 좋죠. 목소리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굴은 아니고. 근데 이거 되게 진짜 엄청 통찰력 있으신 이게 유난히 난 정말 싫어 미쳐버리겠어라고 할 때는 내 안에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싫어 미쳐버리는 거. 그래 맞아. 그냥 다 싫지는 않아요. 무튼 뭐 이분 성격은 대충 이제 각자의 시선으로 뭔가 평가가 된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택지를 보고 마무리를 한번 짓고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먼저 연락이 온 친구와 통화를 하고 끊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맞춰보는 건데요. 3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번호를 갖고 있었다니 놀라운 걸? 다시 잘 지내야겠다. 두 번째는요. 이미 아웃된 친구인데 왜 연락했지? 기빨린다. 기빨려. 세 번째는요. 근데 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던 거지? 서운하네. 안 걸릴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보통 뭐 저는 뭐
2번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빨린다. 아니 친구가 넌 이미 자기가 규정을 하는 거죠. 넌 이미 리스트에서 지워졌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고 계속 상대해주고 끝나고 나서 아 이거를 왜 연락을 했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전 자존감이 낮은 저로서는 3번입니다. 3번. 근데 지금까지 연락 안 했던 거지? 서운하네. 네, 이분이 본인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작품 3개를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요. 노희경 작가님의 작품이죠.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입니다. 노희경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이제 등장인물도 많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어쨌든 뭐 그 고현정 씨를 중심으로 박완이라는 해외에서 아마 공부를 하고 번역일을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분이고 거기서 이제 5살 연하 조인성 씨를 만나고 너무 좋아 오빠. 이 박완의 엄마 고두심 씨를 비롯해서 이 초등학교 동창들의 어떤 집단이 있어요. 네, 뭐 주연 선생님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각자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그들의 또 삶이 있거든요. 관계들이 있고 그거를 중요한 거는 박완 이 고현정 씨의 시선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그려져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 4번째 정주행 중입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좋다. 이걸 보면 엄마의 고단한 인생도 이해가 가요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은 고현정 씨 시선에서 이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고현정 씨가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본인의 해석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이분처럼 이게 좀 이 다른 거에 비해 좀 차별화가 있는 지점인데 이분은 그 진짜 눈이 없어요. 이 작품은 이걸 보면 엄마의 고단한 인생이 떠오르면 안 돼요. 엄마를 싫어하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그쪽 입장을 이해하는 형태인데 이분은 이렇게 심각하게 시선이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첫 번째 이걸 보고 이거 심각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김동률 씨 음악인데요. 청춘이라는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가사지만 좀 약간 쓸쓸하기도 해요. 뭐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막 함께 부풀고 설레었고 내일이 두근거렸던 우리의 좋았던 시절을 지금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추억하는 가사예요. 네. 그 친구들은 본인을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우정의 이데아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 그거는 우정이 아니고 그 우정을 왜 못하고 있을까? 요렇게 좀 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 예능 프로 나는 솔로.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면을 즐길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즐겨요. 쟤는 저런 애구나. 쟤는 저런 애구나. 그거를 규정하는 걸 즐기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사람 속마음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고 이제 그걸 머릿속에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것들이 좀 작품 속에서 그런 면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요런 거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애나님은 그래도 전 3번. 3번. 글쎄 저도 3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도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생각한 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연 보내면서 조금 변질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는 안 해. 그래서 최악인 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성원 정답은 1번. 내 번호를 갖고 있었다니 놀라운 걸. 그래서 다시 잘 지내야지. 이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기빨린다라고 쓸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너무 못했잖아. 내 번호를 갖고 있었으니까 놀라운 걸 다시 잘 지내야겠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나보단 높은 것 같은데 자존감이? 그래요? 난 3번. 지금까지 연락 안 했지? 서운하네. 어디까지 낮은 거야?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장녀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전 항상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해보고 좋은 성적도 받아왔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듣고 싶던 칭찬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왔을 땐 시험이 이번에는 쉬었나 보네. 그러게 말이에요. 너가 잘 봤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잘 봤겠구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제가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 딱 한 자리 차지하길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동생한테는 저만큼의 기대는 없으셨던 것 같고요. 때린 적도 없고요. 항상 사랑받고 지냈던 모습으로 기억납니다. 엄마는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널 때렸던 건 아빠랑 시어머니로한테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너한테 푼 거야.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자기 변명이죠.
저도 알면서 맞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엄마가 많이 밉지는 않고요. 같은 여자로서 딱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빠께서 엄청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제가 1~2개월도 못 버티고 그만두자 제가 나약하다면서 밥상을 뒤집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한테 무지하게 실망했다. 야 담배 어딨어? 제 앞에서 담배를 피우셨고요. 저는 정말 제가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생각에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잘만 다니는 회사를 왜 그만두냔 말이야. 너 의지박약. 응? 아주 철도 없고 말이야. 6개월 내내 저를 달달 볶으셔서 저는 정말 잘 참는 편이지만 한 번 폭발해서 말대답했습니다. 난 한 번도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해주더라. 어떤 과일 해줬더라. 비교한 적 없는데 아빠가 뭔데 남의 자식이랑 나를 이래라 저래라 비교하고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너무 얘랑 안 맞나? 잠깐만. 난 한 번도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해주더라. 어떤 과일 해줬더라. 비교한 적 없는데 아빠가 뭔데 남의 자식이랑 나를 이래라 저래라 비교하고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게 거울 앞에서 내 모습 같아. 큰 소리 쳤더니 약간 당황하시면서 그렇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표현해야 돼. 근데 나이가 30이 넘어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조금 표현을 부드럽게 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 번 서운함을 표현했던 일 중 하나는요. 제가 20살 때 잠깐 베이비시터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그걸 듣더니 너가 그 집 시녀냐?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 참다가 그날 저녁에 친구에게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아까 나한테 한 말 무슨 의미로 한 거야? 아니 별 의미 없었는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내 실수야. 와, 바로 친구가 사과를 해가지고요. 오해를 풀었었어요. 그래. 네. 근데 이로 인해서 그 친구가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걱정이 되고 괜히 말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심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한두 달 정도 받다가 그만두고 심리 관련된 책이나 인간관계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남친에게는 서운한 걸 바로 잘 털어놓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말하니까 남친은 사람에게 기대감 갖는 거는 관계를 망치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 맞는 걸 알고요. 저도 정말 바뀌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너가 상대방한테 실망했을 때 그걸 서운하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말했을지. 근데 이거는 그 웃다님도 계시지만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책으로 배우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잘못 해면은 선무당 된다. 네, 그래. 그러니까 전문가 뭐 웃다님 같으면 전문가한테 딱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저런 좀 잡다한 책들을 너무 많이 보는 분들이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엄마 아빠가 칭찬을 그렇게 안 해줘? 인색해요. 왜?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뭔가 받아들이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이분이 이게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서 그걸 왜 이해하려고 해요? 그 사람도 그 부모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내 부모도 어쩔 수 없었겠지라고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자기가 꼭 떠안아야 되는. 그렇지.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니까. 아니 그건 그때는 그 부모가 잘못했지. 부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잘못했 그러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렇게 해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래 세상이 다 그렇지 뭐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사랑받아본 경험이 별로 이렇게 넉넉치가 않아요. 우리가 한두 번 사랑받았다고 받는 게 아니라 식물도 물을 계속 줘야 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사랑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조건적인 수용을 받아왔어요. 네가 공부를 잘했을 때, 좋은 회사를 들어갔을 때, 뭐 했을 때 이럴 때만 부모에게 수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이 사람은 내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기서 사실 열등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조건적 수용으로만 계속 살아온 거죠. 그래서 싫은 소리를 못 할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나 사랑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남자친구한테는 다 털어놓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친구는 나를 존재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으로 보지 않고 내 존재를 받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된다가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관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경험이 남자친구 말고는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그런 관계는 이런 부모는 사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냥 좋은 부모보다 이런 부모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저도 이런 소리 듣고 자랐거든요. 뭐 어디서 1등에 오면 니네 학교에 너 얼마나 공부를 못하길래 너 같은 애가 1등을 했니? 이런 말 자주 하셨어요. 저희 부모.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이분이 되게 가슴이 아프고 이분뿐만 아니라 부모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건 부모하고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분화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 딸을 여자 맞죠? 네. 아니 남자친구니까 이 딸을 분할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일시되어 있다, 융합되어 있다 하는데 너와 내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원래 분화가 안 돼 있지만 크면서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못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은 엄청 부모 자식 간의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담배 피면서 나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밥상 뒤집어 엎었을 때 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게. 근데 그게 선이 딱 분명하게 분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왜 저래 이럴 것 같은데? 아버지는 지금 화가 났구나. 그건 아버지의 감정으로 밀 수 있고 나는 싫어서 그만뒀어 하고 내 것으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거는 지금 아직 분화가 안 된 거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켰구나 이런 표현을 쓰실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실망하기를 선택했구나가 맞는 말이죠.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실망을 했구나가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 경계선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상처도 네가 시녀냐라고 했을 때 그 경계선이 없으니까 다 나한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한 되게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의존이 안 되고 유아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의존은 나 혼자서도 괜찮고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너는 너대로 네 감정 오케이, 나는 내 감정 오케이. 이게 성숙한 의존인데 유아기적 의존은 넌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지, 내가 느낀 대로 너 느껴야지. 이게 이제 분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안 된 거죠. 안타깝죠. 근데 이거를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제라도 될 수는 있는데 이분이 지금 비용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보험이 안 돼요.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선 남자친구한테도 이걸 다 털어놓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관계도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이러다가 보면은 지쳐.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요.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인가 정상적 관계가 안 되는. 그럼요. 만약 결혼해도 변합니다 남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관계. 자기가 이렇게 끊었다라고 표현을 계속했잖아요. 뭐 관계요? 끊고 그러고 있었는데 좀 약간 이분은 실패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본인이 다 잘해야 되고가 굉장히 큰데 사실 성공하신 우리 주위 선배들이나 뭐 누굴 봐도 실패했던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못했던 적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즐겨야 되는데 그걸 즐기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 위로를 하는 거야. 막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야. 아빠도 그랬을 거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별로 큰 실수가 없거든요. 실패가 없거든요. 진짜 본인 인생에서 정말 큰 실패가 왔을 때는 이 사람 못 버텨요. 이렇게 의지했던 남자친구가 떠나갔을 때 와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그냥 무너져 버려. 그렇죠. 그러면 이 남자가 바람을 피던 무슨 잘못을 해서 떠나도 그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답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잡지 않으면 뭐 우리 지금 또래잖아요. 그래요? 네, 우리 30대 중반이니까 우리 또래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들은 딸한테 그렇게 살갑게 하지 않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 시대죠. 저도 아빠가 야 이렇게 너한테 과외비랑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너는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근데 다 투자해보고 나니까 이게 길이 아니구나. 내 와이프랑 내 머리에서 똑똑한 애가 나올 수 없구나라는 거를 내 동생이 나오고 나서 아는 거야. 그럼 난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공부를 포기를 하고 다른 걸 다 포기했고 아빠 엄마가 시키는 걸 했는데 나는 그렇게 중고등학교까지를 버텨서 힘들게 살았는데 내 동생한테는 국주한테 해보니까 의미가 없더라.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나도 거기서부터 멘탈이 날아가는 거야. 왜? 같은 자식인데 나한테 그렇게 부담감을 주고 그렇게 힘들게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시켜줬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 돼버리는 거야. 아들 때문이 아닌데도 그렇죠. 나는
아들이라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분화에 있어서 상처는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분화는 세상에 없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의 답을 필요하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아까 너가 생각한 상대방한테 실망했을 때 그걸 서운하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우리 사연자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를 요거는 또 주관식입니다. 어렵네요. 아니 너무 쉬운데 이거? 왜요? 전 모르겠어요. 뭐라고 자존감이 낮은 저로서는 날 싫어할까봐 무서워. 공포 때문에. 단순하지만 정확한 것 같긴 하네요. 어때요? 그러니까. 정답인가? 나는 이게 날 떠나갈까봐. 날 떠나갈까봐. 내가 잊혀질까봐. 떠나갈까봐 잊혀질까봐. 근데 그러기에는 또 이 사람이 또 칼같이 아니 이 사람 좀 잖아. 끈들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칼같이 자르는데 그거를 그렇지. 역으로 맞아. 내가 당할까봐. 당하는 건 싫어. 당할까봐. 그래, 상처받기 그렇죠. 싫어서. 내가 하는 건 쉬워도 남 당하는 건 내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싫으니까 자기가 먼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수도 있어요. 약간 계열이 비슷하긴 한데 뭐 손절 당할까봐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 그러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뭐 이쪽일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내가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았잖아. 그래서 내 얘기로 걔가 상처 받을까봐. 제가 상처받을까봐. 상대방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소심한 사람들은 내가 이 상황에 소심해 봤기 때문에 제가 소심해야 하는 걸 알거든요. 내가 여기서 볼펜을 이렇게 훔쳐봤기 때문에 제가 훔치고 있는 걸 볼 수 있듯이 약간 뭔가 경험이 있어야 그걸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하나하나에 자기가 삐지고 서운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 제가 삐지고 속상해할까봐 라고 저는. 저도 숟가락 하나 얹어도 될까요?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국주 씨 지금 얘기한 거랑 안나 씨 얘기한 거, 나 싫어할까봐 하고, 그다음에 걔가 상처 받을까봐 이거 두 개. 자, 그러면은 뭘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사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그러니까 어린가 볼까. 그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교수님이 맞췄네. 교수님 정확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 이분이 되게 그러면 상처가 크네. 네. 공포가 있나 봐.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기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는 느낌도 그런 들어요. 거 같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해결책이 1번으로 부모를 버려야 돼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일정 정도 떠나야 해야 되는 될것 게 같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선생님 말씀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관계에 실망해서 도망치는 걸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만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솔루션을 한번 오늘 좀 오랜만에 좀 약간 좀 차분히 진지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거 먼저 간다고 그랬지 아까. 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다도하는 여자. 30대 중반이면 이제 나와 비슷한 친구일 것 같아요. 한두 살 차이는 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큰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아. 이런 걸로 사연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직까지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해. 이거 1사라 듣는 사람이라면은 그 앞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알잖아. 그게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고 우리 또래에서 있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센 것들이. 근데 이 사연은 내가 봤을 땐 아주 소소한 그런 힘듦인데 이게 쌓이면 마흔에 뭐 신에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커질까봐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차를 한 잔 좀만 마셔봅시다.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 뜨겁다. 프로. 진짜 이거 원래 한 입도 못 먹는 거 알죠? 내가 지금 사연자님 생각해서 지금 차분하게 한 잔 더 마셨는데 말씀드릴게요. 본인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연락 오면 또 받으면 되고 그때 또 맞으면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건 거예요. 왜 그거를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걸 왜 나누는 것부터가 일이잖아. 우리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회사에서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요. 친구 중에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어요. 하다못해 친구들도 모임이 한 5명 이상이 되면은 그 안에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다 친해야 되는데 쟤는 3번 만났고 얘는 1번 만났고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할 것 같아. 너무 힘들다는 거야.
저 거품이 쌓이는 게 예술이잖아요, 저게. 야. 모래 같은 모래바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 인생 봐봐. 인생 깔리는 거야. 내가 일하면서 맥주를 먹게 될 줄은 생각도 그러니까. 못했고 인생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생각을 정해놓냐 이건 거야.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얘 안 맞아. 그러면 오늘 안 맞았다. 끝. 그냥 그 상태로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또 맞네. 봐봐. 이런 성격들은 안 맞았는데 내가 버렸어. 다음번에 만나는데 괜찮잖아. 그러면 민망해 한다. 나 그때 그럼 내가 어떡해 내가 괜히 그랬나 봐 하면서 이불킥한다고. 왜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하냐 이건 거야. 오늘부터는 흘러가는 대로 오늘 즐거웠으면 즐거웠고 이 친구랑 안 맞았으면 안 맞았던 거 그 뒤에 일기 쓰듯이 정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분은. 그리고 아빠한테 서운한 게 그날 있으면 그날 얘기를 하고 친구랑 했는데 너가 무슨 식모야? 야 말을 뭐 그렇게 하니? 라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걸 나처럼 집에서 연습하는 거. 하루에 10번씩 화장실 거울에서 안방 거울에서 거실에 있는 거울은 좀 그렇고 안방에 있는 그 거울에 들어가서 거울을 지그시 보면서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불만들을 한 번씩 얘기해보세요. 전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됐거든요. 싫은 거 화나는 거 하루에 10번씩 연습하기.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고. 내가 화내서 그 사람 보면은 이미 화낸 것 같아서 용서도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 될 때 또 말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10번. 주말에는 즐겁게 보내야 되니까 안 하고.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저 진짜 일찍이 했었어요. 깨우치셨네. 자, 애나님의 29금 타로 가게. 부모님과 좀 독립을 하면 그러고 나면 조금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지. 나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애나님의 그 점이. 막 근데 크게 변하지는 않으시나 봐요. 근데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긴 하는데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변하시기는 조금 그 의지가 좀 약하다고 나와요. 네. 결말 카드가요? 네. 바뀌고는 싶은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힘이 좀 아직 약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그걸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용하시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냥 상처 받으래요. 내가 이 생각을 한 게 뭐냐, 제가 결국엔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지금까지 사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사실 이 정도로 바뀔 정도의 사연이 아니었어.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다가올 그러면 실패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딪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맞아. 이것도 좋다. 아직 좋다. 안 겪어봐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 우리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안 봐서 더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존재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태어나게 그냥 귀신들이 여기 돌아다니고 있다. 난 귀신을 매번 본다. 그럼 그게 익숙해지고 좀 덜 무서워질 텐데. 안 겪어봐서 지금 더 무섭고 더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상처 받을 거면 받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공포를 조금 직접 겪으시면서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오늘 요한데? 맞아. 내가 21살, 22살에 이분처럼 고민했을 때 타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난 이거 되게 맞는 것 같아. 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연습을 해야 돼. 하루에 10번씩 연습을 하고 있어야지. 알지? 복비 안 주면 재수 없는 거. 3년이 재수 없어. 근데 애나님 통장으로 요즘 매주 복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개인 계좌 받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보들님의 김보들의 필름 테라피 가볼게요. 자, 오늘은 필름 테라피에서 북 테라피로 영화가 맞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네. 책을 골랐거든요. 네.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폴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라는 이게 희곡이에요. 단막극입니다. 기르생이라는 남자가 먼저 어떤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방에 딱 도착을 해요. 이어서 이네스, 에스텔이라는 여자 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방에 들어오고, 이 방은 보면은 창도 없고 거울도 없고 결정적으로 문이 없어요. 도박장 같은 방이네요. 네. 이게 뭐냐면 세 사람의 영혼이 이 닫힌 방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뭐 모를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왔냐, 누구냐 이렇게 묻다 보면서 각자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을 살았나. 맨 처음에 이제 계속 앞에서 지식인 같은 모습을 보였던 남자 기르생 같은 경우에는 반전 운동을 하면서 뭐
그런 신문 주간도 하고 막 영웅처럼 이렇게 막 살려고 겉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무서워서 몰래 도망쳐서 탈영하다가 총살돼서 여기 온 거야 죽어서. 이네스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인데요. 사촌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사촌이 충격을 받아서 기차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잖아요. 음독 자살을 하는데 그때 이네스랑 같이 음독 자살을 해서 같이 죽어서 이네스는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텔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에요. 부자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남자랑 또 바람을 피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덜컥 임신을 합니다. 근데 이 삶을 놓고 싶진 않아요. 부자의 어떤 삶, 부인의 삶을. 그래서 스위스로 갑니다. 몰래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 몸에 돌멩이를 묶어서 호수에 던져요. 근데 이제 이 가난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에스텔과의 아이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네. 남자가 죽자 에스텔은 다시 부자 남편과의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또 젊은 남자랑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폐렴에 걸려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게 각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위선자 뭐 악인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상대가 나를 생각해 주길 원해요. 네.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할 때는 둘이 듣고 있잖아요. 다수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각자 얘기할 때마다 그게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지옥이었어. 타인은 지옥이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타인은 지옥이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책에서.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덜컹하면서 어디선가 물이 생겨서 문이 열립니다. 이 닫힌 방에. 근데 이들은 지금 영혼이고 이 안에 있잖아요.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 밖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안은 지옥이야. 과연 이들은 나갈까? 머물까?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 희곡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영화 큐브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지옥같이. 예, 지옥같이. 바로 나가는데? 나도 나갈 것 같아. 근데 그게 거기가 지옥인지 정인지 모르잖아. 내가 여기 지옥인데. 아니 뭐 가보는 거지 뭐 일단. 그러니까 더 지옥일 수는 있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렇지. 근데 또 자살을 못하지 참. 네. 그러니까 이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실존주의는 이런 정의를 해요.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르트르는 물건하고 인간을 구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인 의자는 본질이 그냥 앉는 기능이잖아요. 지금 본질하고 실존을 얘기할 건데 본질이 앉는 기능이에요. 얘는 앉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앉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물건은 타인으로부터 이제 요구된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내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 위해서,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도둑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수단적 존재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매 선택과 행동이 결국은 그 사람을 규정한다. 실존이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실존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어른들이 나를 예의 바른 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봐주길 원하면은 내가 거기 맞춰서 예의 바른 척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주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도구지 도구. 네. 주체를 상실한 이제 뭐 어떤 기능으로 물건으로 기능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주와 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와 객이 바뀌어서 타인의 인정이 내 주체보다 더 중요해서 내가 내 자유 없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긴 지옥이고 타인이 지옥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게 이제 실존주의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 닫힌 방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하는 주제고요. 사르트르의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자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네. 거기 규정돼 있어서. 상대의 칭찬 역시 나를 규정하는 거야. 맞아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아닌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못 받은 어떤 그런 인정을 타인과의 관계로 이제 대리 관계를 만들어서 타인에게 그 사람이 날 인정 못하면 또 손절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날 대우해 주는 게 내 실존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 어떻게 보느냐,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 안 하고 내 주체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순간 내가 물건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을 때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네, 그런 마인드, 기본 마인드셋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이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우리 웃다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웃다가 네. 온 거지. 그래서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거가 너무 그 제가 생각한 말하고 비슷해가지고 주체가 되라 이런 게 지금 조금 용어만 다르게 하자면 물론 주체라는 말 심리학에서 쓰지만 라이킹 대 밸류잉이라고 하잖아. 라이킹은 너가 이래서 참 좋아. 되게 조건적인 좋음이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싫어. 이게 라이킹이라면 밸류잉이라는 거는 밸류가 가치잖아요. 네.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회사를 다니든 안 다니든 네가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이런 말을 했든 안 했든 나는 가치 있어 이건데 이분은 지금 라이킹의 삶을 사는 것이 밸류잉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뀌기가 쉽지는 않아. 이게 바로 자존감인데 바뀌기는 쉽지는 않은데 가능은 해요. 제가 잘 표현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계속 사랑을 갖다 콸콸콸콸 쏟아부어도요 계속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계속 그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밑 빠진 독은 깨고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다시 환생하지 않는 이상 고쳐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그런 아픔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독 밑에 깨진 조각을 대고 테이프로 칭칭 감는다면 완전한 독은 되지 않지만 콸콸콸콸 새던 거를 쫄쫄쫄쫄 세 개는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치료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이제 타로 좀 제가 용하다고 한 게 그냥 가만히 있으셔서는 고치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일종의 영화음을 또 던지네요. 그게 아니라 3분 전에 눈치챘어요. 그 멘트 하실 거. 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가장 최근에 올린 건 관계 중독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딱 이런 분의 이야기예요. 계속 관계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기대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만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자본주의 멘트네. 근데 어쨌든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일단은 아까 국주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저도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어떤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타인의 말에 의해서 업앤다운되는 자신의 가치감 이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오롯이 나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의존이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서 등산도 하고 꼭 누구랑 같이 아니어도 혼자서 혼밥도 해보고 술도 혼술 해보고 뭐 이런 낚시도 혼자 해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대어를 낚아도 옆에 누가 있어야 즐겁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서도 즐거워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 될 것 같고 경계선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계선이라는 게 너랑 나랑 딱 분리해서 우리 이제 안 친해 손절이야 절교야 이게 아니거든요. 경계선은 건강한 거예요. 이거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되게 친밀하면서도 경계선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안나 씨랑 정말 친하지만 안나 씨는 안나 씨대로 그냥 너의 삶이 있어. 너는 너대로 주체, 나는 나대로 주체.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이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먼저 괜찮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존감을 찾으셔야 되고 이 자존감은 훈련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아까 국주 씨 얘기한 것처럼 거울 보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표현을 한다. 이것도 자존감 훈련에 다 들어가는 거고 뭐 혼자서 취미를 찾아서 그 취미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개발시킨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를 수딩해 주는 거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좀 높이는 훈련 하시라고. 네. 배상훈의 원픽 영화. 뭐야 내 컨셉. 빨았어. 빨아야 돼. 인생은 빠는 거야. 빨렸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올랜도 블룸이 나오는 전쟁 영화입니다. 리들리 스콧에서 아마 전 세계 전쟁 영화 중에서 가장 원탑은 아니야 한 3탑 정도 되는 정도인데 10몇 년 되지 않았어요? 예, 2005년도에 개봉했는데 2020년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디지털로 확 바꿔가서 그러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 웅장한 돌비 시스템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그겁니다. 신의 뜻대로 놔두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를 수복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의 얘기예요. 이들의 모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
이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자기가 가장 원하는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장 악마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이슬람 교도가 더 천국 그러니까 어떤 더 착해. 사람을 안 죽여. 오히려 기독교도가 너무나도 악마 같아.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보통의 사람이 천국을 찾아가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의 삶이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갑갑해.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주인공 올란도 블룸도 가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슬람 교도들한테 예루살렘을 내줘요. 끝내는. 근데 그 사람이 살린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얻었지만 사람 못 얻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그런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자. 예루살렘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신의 뜻대로 두르되 여러분만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없고 유럽에 가도 여러분은 천국에 계신 거다. 저는 사실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에서 실망에 도망치는 어떤 삶, 기대감을 갖고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한테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놔두시라고 생각해요. 즉 오히려 모든 걸 많이 규정하고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이분은 끊임없이 뭔가로부터 도망쳐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이분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분한테 마음속에 천국의 왕국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면은 답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정작 영화를 준비해 오셔야 되는 분은 영화가 없어서 지금 책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두 분이 또 영화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분발해 주세요. 아 이거 좋지 않았어요? 다침감?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오늘은 좀 다 다른 느낌의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솔루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중간에 실수를 한 거는 그 실패를 더 큰 거를 봐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지금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너무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 점은 제가 지금 계속 신경이 쓰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실패 없는 사람 없고 우리도 매일 지금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나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지금 밑빠진 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다 웃고는 있고 이러고는 있지만 저도 돈 걱정하고 외로워하고 결혼 걱정하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본인만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기회 되면 또 우타 선생님 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